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과학혁명 18번 이야기는 그런 거 있었어요.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뭐 세상이 이제 많이 발전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과학혁명의 결과로 이제 많은 뭐 무기들도 만들어지고 원폭도 사용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빗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은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인간의 역사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과학혁명 19번째,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학과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이제 전에 없던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진 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이 과학과 산업혁명 덕분에 생긴 이런 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의 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일련의 사건 변화들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묻지 않는다. 이제 행복에 대한 질문은 구태여 일부러 던지고 있지 않은 거죠.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양면이 있는 거니까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소외감, 고독감을 더 느끼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언어라는 건 존재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말하자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걸 내가 사용하는 언어 행위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그런데 언어가 소통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내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인간의 소외감을 더 크게 만들고 외롭고 고독감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과 기술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보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할 부분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종교 같은 경우에도 그럼 과연 인간이 행복해졌는가?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진단에 따르면. 그러니까 능력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더 행복해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선입견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요. 더 많은 영향력을 누리면 더 행복해진다. 아마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다 하는 거고요. 인간은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힘을 갖게 될수록 세상은 더 팍팍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학과 산업혁명 덕택에 꼭 이렇게 팍팍해지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의학의 발전 덕분에 어린이 사망률은 정말 급격히 감소했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대륙에서는 뭐,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동물의 운명을 완전히 무시할 때만 전례 없는 인간의 성취를 자축할 수 있다. 인간의 성취는 상당 부분 동물의 희생 덕택이다. 근데 이제 점점 세상에 이제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어떤 가축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삶들이 되게 많이 윤택해졌죠.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환경 문제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육식을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거는 육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육식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고 무수히 많은 그런 자연들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가축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어, 제목을 까먹었네. MBC 무슨 다큐였는데 거기 그 무슨 이런 펭귄 남극의 눈물인가 뭐 그게 하여튼 그걸 봤는데 펭귄들 나오는데 정말 되게 놀랍더라고요. 나는 그 펭귄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황제 펭귄인가? 그거는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겨울에 펭귄들은 다 겨울에 새끼를 낳는 줄 알았더니 번식을 여름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황제 펭귄이라는 건 이 내륙으로 많이 들어와서 아주 추운 지역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이제 이 부부가 계속 이렇게 이제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알들이 새끼가 아니라 알을 낳는 건데, 알을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줘가지고 이제 부화를 시키는데, 가끔은 그게 실패해서 그 알 자체가 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돌봐야 되는데, 이제 부부라니까 이상하다. 암컷과 수컷이. 근데 이게 먹이를 하나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오게 되면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이 얼어 죽는 어미나 애비도 있더라고요. 그 암컷이나 수컷이나. 그래서 나는 참 어,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쨌든 환경에 맞춰 진화해 왔다면 왜 하필 저렇게 추운 지역에서 가장 추운 내륙에 거기 가서 왜 번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됐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어떤 펭귄들은 먹이를 찾기 쉽게 해안가 가까이에 있거나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돌로 되어 있는 이런 이 가파른 어떤 언덕, 이게 경사 이런 데서 새끼를 낳는 펭귄들도 있고 그런데 그 황제 펭귄은 되게 커요.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데 꼭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가장 추운 곳에서 번식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거기 다큐에서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번식을 할 경우엔 천적이라는 게 없대요. 말하자면 해안가에서 번식을 하면 무슨 거대한 무슨 갈매기, 독수리 이런 것들이 알을 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내륙으로 좀 들어가면 황제 그 펭귄이 번식하는 곳에서는 아예 천적이 없대요.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또 저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진화가 된 거구나.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뭐 상당 부분은 동물의 식물택인데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남극, 북극의 눈물이었나 모르겠어. 거기도 점점 빙하가 녹고 있죠. 녹고 있어서 또 웃긴 거는 같은 지역인데도 이쪽에는 빙하가 녹으면 저쪽에는 점점 이 뭐라 그러죠? 빙하라는 게 뭐라고 그러더라? 얼음 두께가 점점 이렇게 두꺼워진대요. 그러니까 한쪽엔 녹는데 한쪽은 점점 더 추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먹이를 찾으러 갔던 수컷들이 돌아오지를 못한대.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그나마 이제 그 부화가 된 이제 새끼들이 일주일 정도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일주일 정도 애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어미 애비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그냥 얼어 죽거나 다른 어떤 이런 독수리나 이런 거에 이제 먹이로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한 명이 먹이 찾으러 가면 한 명이 부활하고 있었는데 안 돌아오니까 부화가 안 된 알도 그냥 두고서 먹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까이 사는 곳에서는 벌 같은 게 보이지도 않고 점점 많이 사라지고 이런 시기에 이제 이 동물들의 변화들이
점점 인간의 삶에 어떤 위협이 될까를 점점 더 크게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행복이 주로 건강이나 식사, 즉 어쨌든 물질적 요인의 어떤 결과가 우리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보면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해지면 더 행복할 것은 틀림없다. 근데 이게 꼭 확실한 어떤 진리와 같은 사실일까? 최근 몇십 년간 심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무엇이 실제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그게 돈, 가족, 유전, 덕성, 말하자면 물질일까? 아니면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관계에서 나온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이다. 행복은 순전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무엇이고, 삶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느끼는 즉각적인 기쁜 감정이나 장기적인 만족감이다. 예언자, 시인, 철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는 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예언자, 시인, 철학자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이고요. 행복과 주관적 안녕 됐어요. 물질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고, 사회윤리, 정치적 조건도 역시 큰 영향을 주고, 질병은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가족과 공동체, 돈과 건강보다 큰 영향을 준다.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생물학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경우의 얘기예요. 즉, 하루에 내가 몇 끼를 먹을까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일단 가족과 공동체든 질병이든 사회윤리, 뭐 정치적 조건이든 간에 일단 내가 버티고 서 있는 힘이 없는데 거기 무슨 주관적 안녕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생물학적 빈곤이 해결됐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2세기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면서 가족과 공동체가 붕괴됐다. 행복은 부나 건강, 심지어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저런 것 간에 어떤 상관관계에 결정된다는 거죠. 수레를 원해서 수레를 얻으면 만족해지고, 페라리를 원했는데 피아트를 얻으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더 좋은 고급차를 갖고 싶은데 8고 밑에 고급차를 갖게 되면 만족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할 때 안 씻어서 불행할 거야 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불행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지금 보면 저 때는 저렇게 지저분한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대중매체와 광고, 이거는 사실은 만족을 고갈시키는 요소다. 말하자면 인간의 만족보다는 욕망을 점점 부추기는 그런 매체들이죠. 대중매체와 광고는. 5천 년 전의 젊은이는 외모에 만족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주변 사람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제3세계의 불만도 제1세계의 규범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고, 왜냐면 제3세계는 우리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직은 좀 뒤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영원히 생명이 가능하다면 비슷하게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분노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래서 평등한 죽음은 큰 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죽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죽는 거죠, 그냥. 누군가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안 죽고 누구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지금은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권력자로 살든 어쨌든 때가 되면 같이 죽으니까 그게 내 삶의 큰 위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적인 성공이든 내적인 성공이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면서 그런 불안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젠간 죽을 거다. 언젠가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이런 존재의 불안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피해가도 나중에 보면 도찐개찐이지 거의 몇 년 차로 다 죽어. 자연 수명이 다 돼서. 근데 이제 이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누구는 안 죽고 여전히 살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비슷하게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위험도 몹시 이제 싫어하게 될 것이고, 이 말은 영원히 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아무리 작더라도 피하려고 하겠죠. 배우자나 자녀, 친한 친구를 잃는 데 따르는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똑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면 상관없지만 나는 잠재력이 있는데 남은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면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더 크겠죠, 오히려. 그죠? 먼저 가고 내가 나중에 가고 내가 먼저 가고 쟤네들이 나중에 뒤따라오고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니까 나는 계속 살 건데 저긴 가니까 그런 고통들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생물학자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그 감정세계는 진화에 만들어진 생화학 체제의 지배를 받는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거죠. 생물학적으로 보기. 사실 요새 너무 싫거든요. 그런 말 하는 게. 뭐 도파민이 어떻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와 감정세계, 말하자면 우리가 뭐를 의도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도 생화학 체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분노할 땐 또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그건 내가 내 눈에서 볼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의 행복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이런 신경이나 뉴런이나 시냅시스,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 등의 다양한 생화학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진화에서 생물과 행복과 불행의 역할은 단지 생존과 번식을 부추기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물학자는 행복이 주로 생화학, 말하자면 체제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의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영향은 다 생화학 체제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내부 생화학 시스템은 행복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됨. 마치 온도 조절 공조 시스템처럼. 행복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죠. 왜냐하면 사회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보되고 이런 진보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복감도 커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결국 이 생화학 어떤 시스템 이거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됨. 행복은 생화학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화학 시스템 말하자면 아까 말한 무슨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것들처럼 분노할 때는 어떤 물질이 주로 나오고 우울할 때는 어떤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죠. 충격을 받았을 때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서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다. 결국
인간은 생화학 시스템에 지배를 받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역사는 세로토닌 분비를 유발하는 외부 자극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세로토닌 수준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건데요. 이건 한동안 이 디스토피아 소설로 많이 회자가 됐어요. 요즘에도 또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행복은 최고의 가치고 여기서는 약물이 경찰과 투표 이런 우리가 말하는 민주제도 같은 이런 정치의 자리를 대신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이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죠. 이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면 적당히 행복해지고 적당히 이렇게 정신 건강에 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생산성도 효율성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는 전쟁이나 혁명, 파업이나 시위로 인해 위협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소마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헉슬리의 미래상은 조지 오웰의 1984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율적인 어떤 신경, 체계,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아된 거니까요. 말하자면 인간도 이 소마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기계 정도의 위치로 전락해 버리니까 사실은 이런 감시 사회에서 인간이 감시당하고 그래서 감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우울한 미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독자들은 소설 속 사회를 괴물 같다고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뭐가 괴물 같다는 거냐? 뭐가 문제라는 거냐? 육아 너무 힘든데 대부분의 부모는 힘든 육아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하죠. 행복의 주된 원천은 아이다. 라고. 말하자면 인간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착각하는 물질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그럴까? 행복이란 불쾌한 순간을 상쇄하고 남는 여분의 총합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데서 온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고난을 겪는 와중이라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미 없는 삶은 아무리 안락할지라도 끔찍한 시련이다. 부분적으로 지금은 분석이 되고 연구가 되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화학 시스템이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100% 얘기할 수도 없고요. 100%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체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겪는 고통이나 고난은 사실은 고통, 고난이 아니다. 그 행복이라는 거잖아. 오히려. 네가 좋아해서 하고 싶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들은 어려움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아이들이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옷을 다 버려서 야단 맞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을 때는 옷을 버렸는지 저녁 시간이 됐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는 배고픈데 배고픈 것도 모르고 즐거운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즐겁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추상적으로만 나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가능한 상황이 아닌 거죠. 순수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는 과학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철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우연히 툭 던져서 우연히 가는데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목적이? 인류는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것 없이 진행되는 눈먼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사람이 부여해서 이런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일종의 뭐 어떤 목적이 있는 가치가 아니라 망상이죠. 내일 아침 지구라는 행성이 터져버린다 해도 우주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운행될 것이다. 지구만 사라질 뿐이지 우주는 그대로 있겠죠. 그 시점에서 인간의 주관성을 그리워하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의 관건은 개인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환상을 집단적 환상에 맞추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충만한 삶을 살라 할 때 충만하다는 말은 채우는 건데 결국은 그건 비워야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움과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채워져 있는 것들,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우는 과정을 하려고 길을 떠나요. 순례의 길을 떠나고 도를 찾아가고 뭐 이런 거죠. 결국 비워지면 거기가 뭔가 또 채워지겠죠. 그리고 채운 걸 가지고 나중에 깨달음이라는 말로 뒤바꿔서 욕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게 왜 욕망이 아니야? 욕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고 무가치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되게 그게 긴급하고 절대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가치일 수도 있고 그런 욕망들이.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엔 해치거리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 욕망이. 그러니까 즉 되게 상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주관적인 거죠. 욕망이나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행복의 관건은 개인의 환상을 집단적 환상에 맞추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타인과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니까 타인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행복한 가정이야. 아니 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이래버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준이 뭐냐? 네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누군가 비교를 하잖아. 말로 하든 속으로 생각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말도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교양을 지키려 싸운다, 회사를 세워서 의미를 찾는다, 경전을 읽고 성당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개인을 떠난 것들을 많이 해요. 내 개인적 내러티브가 주변 사람들의 내러티브와 일치하는 한 나는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 확신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참 우울한 결론이다. 결국 행복은 내 개인의 좀 주관적인 어떤 이런 가치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환상을 집단적인 환상과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라면 결국 나는 좀 피해를 봐도 전체가 좀 다 좋아.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말하자면 행복은 정말로 자기 기만에 달려있는 것일까? 행복은 쾌락적 감각, 생화학적 시스템을 개조해서 얻자. 삶의 의미는 행복은 삶의 의미, 스스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기만하자. 세 번째 선택지는 뭐냐? 위에 두 가지 견해는 주관적인 느낌이고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기분을 신성시하고 개인의 기분과 느낌을 권위의 최고 원천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은 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꼭 이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선, 악, 미, 추, 당위의 객관적인 척도의 존재를 주장한다.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선, 여기부터는 악, 그거죠. 여기까지는 아름다움이고 여기까지는 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교 대상을 만들어요. 비교 기준들을.
행복에 대해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자유주의와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특히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나 이념보다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대로 얘기하면 행복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저는 이거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요. 정확하게 이해는 제가 공감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저한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어떤 일을 내가 대할 때.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어떤 논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나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결론이에요. 나는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그 결론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론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을 하죠, 거기에. 나는 싫어요. 그런데 내가 싫다고 말할 용기는 없어요. 나도 수능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생각, 내가 너무 논리적으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를 요구하면 그렇게 꼭 말을 했어요. 네가 아빠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당신보다 당신 애가 말을 잘할 수는 없지 않냐. 말하자면 걔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이 오히려 당신 말빨로 설득할 거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애가 내가 보기엔 허점이 자기 깐엔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후회가 돼요.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싫어하는 내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투영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가끔 나의 그런 태도, 내 자신의 그런 태도들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결과라는 게 불교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 보면 아이를 낳으면 특히 아들들은 일부러 출가를 시켜요. 나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하게하고 사회로 오더라도 아들들은 먼저 출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최소한 몇 년씩은 다 보내요.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제 계속 그 시주를 받으러 다니고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하루에 두 끼를 먹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운데,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되게 어떤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로 인해서 되게 어떤 신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국가라는 덩어리를 보면 다 못 사는 나라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말하는 행복지수 이런 걸 얘기할 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그게 진실일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저 나라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저렇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주관적인 어떤 내면의 기준이고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 저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저 사람들은 저거 외에 다른 모습들을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닐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크죠.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
네팔인가 거기서 그 세계 행복 지수로 1등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 이렇게 따지면 많이 떨어지죠.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 되게 만족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나름.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그런데 평균 수명이 그때 그 나라가 43세인가 뭐 그랬어. 여러분은 행복한데 일찍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덜 행복해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말 같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하면, 만약에 던진다면, 글쎄 내가 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일찍 죽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난 실제로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또 반대 질문을 하는 거죠. 일찍 죽는데 굳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어?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일찍 죽는데 그게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야?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동일한 통찰을 시작했지만 불교와 생물학은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는 이제 불교를 보고 있는 하라리의 입장이죠. 불교, 번뇌의 근원은 순간적인 감정을 무의미하게 계속 추구하는 데 있다. 즉, 번뇌가 사라지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번뇌에서 나오려면 덧없는 즐거움, 말하자면 인간이 말한 욕망에 대한 갈망을 멈춰야 한다. 외적 추구뿐 아니라 내면 느낌 추구도 중단해라. 그러니까 외적으로의 자기 어떤 욕망 충족이 아니라 내적인 욕망 충족도 중단하라 이거죠. 서구의 뉴에이지 운동은 불교의 통찰을 완전히 상반된 자유주의적 용어로 받아들였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내면의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불교는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조건도, 외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내적인 욕망도, 외적인 어떤 추구뿐만 아니라 내면 추구도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딱 받아들인 거지, 반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반은 맞고요. 내면 추구도, 내면 느낌 추구도 중단해라. 이건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부나 지위와 같은 외적 성취에 매달리지 말고 내면의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통찰력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정확히 생물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거고요. 서구 뉴에이지 운동은 부처의 가르침과는 거의 반대다. 부처의 가르침, 외적 추구뿐 아니라 내면의 느낌에 대한 추구도 중단해라. 근데 여기는 이제 외적 추구는 중단해라. 이게 맞는데 반은 내적 추구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거에서 좌우되니까. 그게 참 재밌다. 저런 표현 자체가. 요약하면 주관적 안녕을 묻는 질문은 주관적 안녕을 묻는 설문은 우리의 안녕을 주관적 느낌과 동일시하고 행복의 추구를 특정한 감정 상태의 추구와 동일시한다. 많은 전통 철학과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게 요새는 잘 모르죠. 무슨 슬라브 지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락강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기표를 어쨌든 특징 지우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호 자체에 이제 집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호가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그
뭐라고 말해야 되죠? 말하자면 기호라는 게 의미 있는 어떤 이렇게 기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슬라브 지역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 주체라는 건 보이드라 그래요. 텅 비어 있는 공간이야. 주체가 비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락강은 이제 기표를 특징 짓는 건 이거다. 기표를 특징 짓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어떤 기의가 아니라 어, 그, 이, 아,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슬라브 지적이라는 사람이 주체는 이렇게 비어있는 텅 빈 공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락강이라는 사람은 기표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영어 우리말로 하면 수치의 인식이라 그랬는데 수치의 인식이라는 말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지? Acknowledgement of Receipt, RECEIPT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말로 Acknowledgement까지 Acknowledge of Receip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 수령인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이다라는 거야. 기표의 특징은 수치인의 인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인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검찰하고 경찰 뭐 이런 권력 때문에 검수완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게 정확히 실체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안다는 사람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표야 그냥.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표처럼 딱 던져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표를 말하자면 검수완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검찰이라는 기표인데 이 검찰을 갖다가 이 검찰이라는 기표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사법고시 잘 봐가지고 아니면 로스쿨에서 공부 잘해서 가는 곳이 검찰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억울함을 그나마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 자식들이 언젠가 내 목을 칠지도 몰라 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수완박에서 검찰이라는 기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냥 현재는 어쨌든 경찰 위에서 검찰이 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현재는 경찰의 상급기관 내지는 뭐 엘리트 집단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기표가 축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다르게 그 검찰의 모습을 봐요. 그 기표의 모습을. 아까 말한 제가 수치인의 인식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라는 기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적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주체는 비어 있다 그랬어요. 텅 비어 있는 곳이라고. 비어 있으면 주체가 비어 있는데 검찰이라는 기표를 바라보는 눈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검찰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검찰이라는 기표를 바라볼 때 누구는 엘리트 집단, 누구는 뭐 경찰의 어떤 상급기관, 누구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 또 누구는 나중에라도 내 뒤통수 칠 수 있는 곳, 이렇게 그런 기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체잖아. 주체는 비어 있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결국 관점이 있다는 거야. 주체는 비어 있고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정체성은 인간도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체성은 자꾸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무슨 어디에 씌여 있는 건지 자기는 잘 변하지 않는 거로 착각을 하고 살아. 나도 많이 변하거든요. 야, 양복을 입으면 검은색을 입어야지. 어떻게, 저건, 밝은 색을 어떻게 또 창피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같이 연애하는 사람이 밝은색 좋아한다면 밝은색 싹 가잖아. 그리고 말하는 말은, 아, 기호가 좀 변한 거지. 정체성이 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면 자꾸 변하기 마련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주체는 비었는데 기표를 인식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변하려면 뭘 변해야 되냐면 주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변하면 돼요.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면 사람도 이렇게 변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락강이나 지제기 하는 말이 되게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행복이라는 기표를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마음대로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갖는 게 내 행복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렇게 남이 못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갖는 거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 이런 걸 전체를 다 내가 갖게 되는 걸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행복이란 기표가 딱 주어졌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가진 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내가 이 가진 거에 많지 않지만 이거에 만족하고 살면 더 많은 죄도 안 짓고 남한테 더 싫은 소리도 아니면 남한테 폐도 안 끼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표는 행복이란 기표가 던져졌지만 수치의 인식이라고 사람들은 행복을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한 부처의 가르침처럼 뭐 외적 추구, 내적 추구 다 중단해라. 이럴 수도 있고, 뉴에이지 운동처럼 외적 추구는 중단하지만 내적 추구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다 갖춰지진 않잖아요. 결국은 그냥 내가 행복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시면 돼. 조금. 내 관점을 좀 바꾸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거 가졌으니까 나도 꼭 가져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 저 사람이 꼭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많은 전통 철학과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어쨌든 이런 뉴에이지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행복을 얻는 비결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것. 대부분은 스스로의 감정, 생각, 호불호를 자신과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분노를 느끼면 나는 화가 났다. 이것이 나의 분노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피하고 또 다른 감정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보낸다. 자신과 자신이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특정한 감정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행위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른다. 행복에 관해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역사서는 역사가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역사에서 비어있는 큰 공백이라는 거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이제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고 지적 설계로 대체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호모사피엔스 이 책, 이 사피엔스 책 말고도 이 지적 설계라는 말은 이미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 지적 설계라는 의미는 좀, 이 표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목이 긴 기린. 이건 이제 기린 사이의 경쟁의 결과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은 먹거리에 접근이 가능하고, 목이 길면. 목이 짧은 기린보다 더 많은 자손을 둔대요. 다윈은 어떻게 기린의 목이 길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지적인 설계자를 상정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 기린을 그러니까 기린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이 기린은 목을 좀 길게 이렇게 일부러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다윈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린이 생존하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유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목이 긴 쪽으로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윈은.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의 역사에서 지적 설계는 가능한 선택지조차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무언가를 설계할 지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일한 지적 설계가 가능한 존재는 어쨌든 존재한다면 신이겠죠, 신.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이 능력이 아직 안 됐으니까. 1만 년 전에 구체적 첫 균열, 농업혁명이라서 발생했고요. 좋은 품종을 위한 선택 교배, 신이 아닌 인간이 지적 설계를 한 결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40억 년에 걸쳐 자연 선택이라는 구체제는 자연 선택은 다윈의 이제 다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의 직면.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개체 유전자를 조작해서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까지 자연 선택을 위반하고 있다. 2000년에 녹색 형광토끼 알바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이 알바는 흰토끼와 해파리 유전자를 결합시킨 경우예요. 토끼가 빛을 내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 형광토끼 알바라는 어떤 토끼가 만들어졌어요. 알바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법칙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이건 적자생존, 그다음에 여기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과거의 생물학자는 지적 설계를 반대했으나 미래에는 그런 점에서 보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거죠. 생명체의 기원과 그 복잡성을 진화론의 방향성 없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주장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적 설계라는 이런 이론이 출발했다. 진화론을 넘어서는 생물학적 복잡성은 어떤 지적 원인에 의해 설계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 원인은 아시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는 어쨌든 초월적 존재, 트랜센덴탈 비잉이거나 아니면 아시겠죠? 지적 설계로는 두 가지를 기초로 한다. 지적 원인이 존재한다. 지적 원인, 초월적 존재, 신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 창조주가 어쨌든 그게 신이든 뭐든 창조주가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설계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초에 입각해 설계된 사실만을 다룰 뿐이며 설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분야만 다루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우주론이나 지구의 연대, 지질학 같은 분야는 제외한다. 현재로는 생물학적 정보와 복잡성의 연구를 한정하고 있다.
지적 설계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주 인용되는 예가 박테리아 편모이다. 마이클 베이 교수가 세포 시스템에서 설계된 증거의 예로 제시한 박테리아 편모의 모토 구조다. 여기서 강조되는 개념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말하자면 되돌릴 수 없는 복잡성이라는 거예요. 이다. 분자 기계 시스템을 다루는 복잡한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간체가 필요한 우연의 진화 메커니즘으로, 말하자면 이것에서 이거를 거쳐 이거로 만들어졌다라는 중간의 어떤 중간체의 어떤 가 존재한다면 이게 필요한 우연의 진화 메커니즘으로는 생성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화론으로는. 말하자면 이미 설계된 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미리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설계자가 누구냐? 그건 모르죠, 아직은. 그래서 지금 박테리아 편모 구조가 이렇다는 건데요. 뭐, 이 가운데 구조는 이거겠지. 베어링. 저는 넘어갈게요. 지적 설계론, 왜 논쟁의 대상인가? 반대론자들은 지적 설계론을 세련된 창조론이나 종교를 과학 교과서에 도입하려는 터무니없는 음모로 평가한다. 근본적으로 지적인 원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과학의 한 형태며 종교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본다. 그래서 과학도 아니고 생물학 교과서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생명체의 복잡성이 진화론적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검증 가능한 설계 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적 원인은 없고 자연적 원인만을 가정하는 진화론만이 유일한 과학 이론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지적 설계 논쟁이 2000년대 들어 미국 여러 주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개편 논쟁과 맞물리면서 일반인들과 언론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지난 40억 년은 자연선택의 기간, 이젠 지적 설계가 지배하는 새로운 우주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건 창조주를 염두에 둔, 초월적 존재를 염두에 둔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부터는 지적 설계자가 누가 되냐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때가 도래하면 이전의 인류사는 생명이라는 게임에 혁명을 일으킨 실험과 연습 과정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근데 이건 언제 될지는 아직도 모르고. 생명공학은 생물학의 수준에서 인간이 계획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죠. 일소로 만들기 위해 황소를 거세한 역사는 1만 년에 이르고요. 인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저 궁에서 왕들 시중 두던 사람들. 어쨌든 인간은 자기 종의 젊은 수컷도 거세했다. 환관, 맞아요. 인간을 내 생각이 안 나. 환관이라든가 매혹적인 목소리의 소프라노 가수, 이제 요새 파페라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식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거세를 했었고요. 생명체 작동 방식을 세포 및 세포의 수준까지 이해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남자의 거세는 물론 이제 성전환까지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생쥐의 등에 소의 연골을 이식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윤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유전공학이. 그리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과학자들이 자연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 동물 권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유전공학 실험 대상이 다 동물들이기 때문에 또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능성의 문이 일찍 열리고 있고 유전자 조작 능력은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할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는 유전공학 잠재력의 일부만 활용해서 식물, 곰팡이, 박테리아, 곤충 뭐 등등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만든 백신 이런 것도 이 중에 하나일 거고요. 대장균 플러스 곰팡이를 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당뇨병 환자들이 맞고 있고, 어쨌든 이 밑에 보시면 북극 물고기 유전자에다가 감자를 결합시켜서 서리에 강한 감자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이 아닌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가진 돼지도 만들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의 수명을 6배 증가시키고 기업과 학습 능력이 크게 개선된 천재 생쥐를 만드는 것도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겠죠, 앞으로도. 유전학자들이 조작하기를 기대하는 원하는 대상은 생존한 계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멸종 동물도 대상이 되고, 최근 시베리아 얼음 속에서 발견된 매머드 유전자 지도 작성 완료도 됐고요. 이것도 아마 한국에서 했을 거요. 코끼리의 매머드의 복원 DNA를 삽입해서 매머드 출생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있고, 네안데르탈인 유전차 프로젝트 완성.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성 대리모를 자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네안데르탈인이 왜 필요할까? 네안데르탈인은 일단 커요. 이유는 이렇게 단 거죠.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할 수 있다면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의 기원과 독특성에 관한 질문에 부분적인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일각에서는 윤리적인 명분을 제기해요.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 호모사피엔스의 책임이라면 살리는 것도 또 책임이다, 의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용한 측면은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2배 몫의 육체 노동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크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에서 그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마치 창조주처럼 보다 나은 사피엔스를 설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인간 개조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인 우리 인간의 어떤 이 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전공학이 천재 생쥐를 만들 수 있다면 천재 인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일부 일처제 닷쥐를 창조할 수 있다면 유전적으로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게 타고난 인간은 왜 만들지 못하겠는가? 이건 인간들이 좋아할 일일까? 아직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통찰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말한 초인간 창조를 불가능하게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장애는 윤리적 정치적 반대이죠. 하지만 이런 윤리적 정치적 반대가 크면 클수록 어딘가에서는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생명공학이 네안데르탈인을 정말 부활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유전자 조작이 반드시 멸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존재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존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인조인간이 될 수도 있죠. 생명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사이보그 공학이라는 거고요.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로 생체공학적 의수를 지닌 인간이 그런 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의수나 의족 이런 거 정도에 한정돼 있죠. 그다음에 무슨 이거 인조뼈,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일종의 신체 보조 도구 내지는 의료 보조 도구 뭐 이런 거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타고난 감각과 기능을 안경, 심장 박동기, 의료 보장구 그리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무슨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심해져서 나중에 이게 이 당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슐린을 여기다 장치를 붙여놓으면 몸에다가 배에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딱딱 시간에 맞춰 넣어주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곤충 사이보그도 개발 중이고 사이보그 상어 개발 발표도 했다리고 어찌 보면 사피엔스도 사이보그로 변하는 중이죠. 왜냐하면 전쟁 장비 같은 거에서 새로 발표하는 거 보면 인간이 이렇게 장착하는 거지만 현재는 장착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장비의 능력으로 인간의 군인의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게 이제 인간 신체 일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최첨단 보청기 바이오닉 귀 있어요. 귀에 이식된 장치가 귀 외부에 장치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를 흡수, 식별하여 전기 신호로 번역한 후 이 신호를 중추 청각신경과 뇌로 전달한다. 독일 회사는 시각장애인이 부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망막 임플란트를 개발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기술자 설리반은 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생각만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생체공학파를 사용한다. 뇌의 신경신호를 컴퓨터의 정기적 명령으로 해석해서 팔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금증후군. 인지능력은 정상인데 신체를 거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희귀질환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밑에 보시면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조금 아까 말한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클로디아 미셸인데 뒤에 보시면 이들의 생체공학 팔은 놀랍게도 생각만으로 작동한다. 말하자면 거의 인간의 몸 일부가 진짜 된 것처럼 뭐 그 수준의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신체 일부는 아니잖아요. 신체 일부처럼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팔까지 왔지만 이게 다리로 갈 수도 있고 눈으로 갈 수도 있고 코로도 갈 수도 있고 뭐 다 갈 수 있겠죠 어디론가.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사이보그가 돼가는 거죠 인간이. 그런데 만약에 이 설리반이라는 분한테 이 표정 봐도 알겠지만 이 사람한테 이걸 장착시킨 다음에 당신 못 주겠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정말로 절망감이죠. 단순히 의수를 단 게 아니라 의수를 달아서 남이 보기에 진짜 팔인 모양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래도 다 가려질 수 있으니까 2단계를 지난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생각한 대로 작동한다는 말은 팔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이런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이보그가 되더라도 저거 안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저 입장이면? 점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가 진행되고 이제 진척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벽해지면 사람한테는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이 아닌 기계한테는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보그 제일 쉬운 방식으로 사이보그 무슨 노동자, 사이보그 무슨 그 군인 이런 것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게. 그럼 동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리고 군인들을 징집하거나 징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라면은 아들든 부모들 다 환영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사이보그로 변해가지고. 사피엔스의 종말이 있어요. 진행 중인 가장 혁명적인 프로젝트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다. 말하자면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면 혹은 여러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면 인간의 통제력 바깥으로 가겠죠. 생명의 법칙을 바꾸는 제3의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로서 유전자의 진화를 모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일정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걸 막을 백신이 생기면 또 뚫는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만든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경우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창조자가 되겠지만 그 피조물의 진화는 정해진 방향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 피조물이 이 프로그래머의 통제력 밖에서 진화가 되면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의 원형은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는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 내에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 수없이 복제하며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다.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면 컴퓨터화된 돌연변이가 된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다른 컴퓨터에 침범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백신 프로그램을 피하는 능력은 더 우수하다면 그것은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점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엄격한 어떤 이, 이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들이 통제되고 있지만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만약에 그걸 작동시킨다면 이제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나 인도든 마찬가지잖아. 어느 한쪽에서 고의든 실수든 뭐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잘못됐든 간에 한 방만 날아가면 당연히 보복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공멸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동맹이나 이런 걸 군사적 동맹으로 묶여 있는 국가들이라면 자연 그 싸움에 자연스럽게 참전하게 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가능성. 당신이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한 뇌를 노트북 컴퓨터에서 실행한다고 가정. 그러면 노트북은 사피엔스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하면 그것은 인격체일까? 그리고 그 인격체라면 그것을 지우면 살인죄로 기소될까? 앞으로는 이제 고약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2005년에 시작된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전부를 컴퓨터 안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컴퓨터 내에 전자회로가 뇌의 신경망을 고스란히 모방하게끔 하는 것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이것은 생명이 유기화합물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40억 년간 배회한 끝에 마침내 비유기물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연구가 되고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실현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문화가 생물학적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대상들이 연구 대상이 될 거고 재검토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 정부, 체육, 연금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지금 하나씩 있고 다 윤리, 정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지만 결국은 다 될 거예요. 정치인들은 막으면 그 다음 나올 사람들은 막는 거 푸는 게 일이니까. 맞춤 의료, 치료로 인한 DNA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쭉 해놨어요, 여기다가요. 이 참 재밌지 않아요?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부터 이력서가 아닌 DNA 자료 전송 요구를 받게 될까? 채용할 때 DNA가 더 나아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해도 될까? 이 경우 유전적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나 장기를 개발한 회사는 그 DNA 염기 서열에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요새 가끔 그런 거 나오죠. 회사에서 입사 면접할 때 MBTI가 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 딱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이제 실제 벌어질지도 모르죠. 지금 MBTI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딜레마는 길가메시 프로젝트의 윤리, 사회, 정치적 함의에 의하면 사실은 사소한 거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소소한 거죠. 의학의 목적이 질병 예방과 환자 치료가 아닌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인간이 강화된 능력을 똑같이 부여받을 자격이 될까? 아니면 일부만 부여받고 또 초인간 엘리트 족속이 새로 생겨날까? 현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시대지만 이젠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을 창조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상류 계급은 자신들이 하류 계급보다 똑똑하고 강건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사실 가난한 농부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지능은 황태자의 지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의학적 능력의 도움으로 상류 계층의 허세가 머지않아 객관적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미래 기술의 잠재력은 감정의 욕망까지 포함한 호모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특이점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자연 법칙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은 지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특이점에 이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 세계에 부여했던 모든 개념이 완전히 무관해지는 지점. 나, 너, 남자, 여자, 사랑, 미움, 뭐 이런 게 다 이제 사라지는 지점으로 생기는 거죠. 메리 셸리는 프랭켄슈타인을 1818년에 출판했어요.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월한 존재를 창조하려 시도한 과학자가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신의 행사를 하면서 생명을 조작하면 심한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경고와 같다. 프랑켄슈타인 신화는 호모 사피엔스로 하여금 종말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든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할 경우 호모 사피엔스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치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미래는 알 수 없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에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변형이 너무도 근본적이어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영원히 살기 위한 불멸을 위한 일종의 연구예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막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까지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전형적인 이제 표준적인 정당화야 이게.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어요? 병을 고치고 목숨을 살리는 일을 좀 더 살게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이러면서 기술이 쌓이고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이걸 넘어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 막아도.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생화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 얼만큼 연구가 되고 그것과 인간의 뇌의 관련성이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 연구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아마 이것일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뭐야? 신이냐? 과연 신이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는데 이젠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의 파괴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젠 여러 가지 연구와 특히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쩌면 신이 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불행히도 사피엔스가 이룩한 것 중에서 자랑스러운 업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위 환경을 굴복시키고 식량 생산 증대하고 도시와 제국 건설 교역망을 구축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고통의 총량을 줄였을까? 역량은 늘어났지만 개별 사피엔스의 복지를 개선시키지도 못했고 또 다른 동물들과 자연에는 되풀이해서 큰 불행을 계속 야기하고 스스로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그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 감소와 같은 인간의 조건은 약간의 실질적인 진보를 일으켰지만 다른 동물들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한다.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으면서 진정한 친구인 동물과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만족도 안 하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어찌 보면 무책임한 신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 우리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예, 저는 이거로 과학혁명이 끝나서 사피엔스 책은 이제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모 데우스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앞에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